보통은 10개를 공부하고 그 중에서 적정주가보다 싼 거를 사는데 그 10개 이상의 종목을 가져갈 때 하나당 한 10%씩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네. 각 분야별로 일단은 1등 주식 경제적 해자를 달성해가지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특허로 보호가 잘 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한 10개 정도 골라서 가져가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다들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게 싸냐 비싸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적정 주가보다 쌀 때 사서 그거를 10%씩 채워넣는 거죠. 인공지능의 지금 전 세계 매출이 이미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북미가 450억 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2023년 기준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나 더 늘어났죠. 이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현실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 사이 미국 주식은 좀 어떠셨나요? 미국 주식이 이제 작년에 10월에 나오고 지금 1년 만에 나오는 건데요. 네. 그동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빅텍 위주로 굉장히 수익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계좌도 그럼 플러스가 좀 많이 됐겠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그런 거를 바탕으로 또 이번에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 요책 개정판이죠? 예, 개정이 나왔습니다. 개정판 내셨는데 이번 개정판에 좀 중점 둔 건 어떤 것들인가요? 이번 개정판에서는 조금 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더 보완을 했고요. 이 책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미래 쪽에 조금 더 내용을 추가를 했고 거기에다가 25개 정도 종목을 조금 더 숫자적으로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개정판 서문에 써 있는데 각 종목의 적정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 싸게 사시는 게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자,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25개 종목이 뭐 당연히 좋게 보시는 종목을 적은 걸 거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대표적으로 혹시 지금 이제 2024년 10월 지금 이 순간에도 좋게 보시는 걸 겹쳐서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은 25개를 어떻게 보면은 제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드렸다. 뭐 네. ETF를 만들어 드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에 저희 생활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치주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그런 거에는 이제 월마트도 있고 코스코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섞어놨고요. 네. 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도 이제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한 일라일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넣어놨고 거기에다가 네. 요즘 현재 2010년대부터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빅텍 기업들 네. 그래서 이커머스의 대표적인 아마존이라든지 아마존.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쪽에 커뮤니케이션 쪽에 구글이라든지 메타 이런 것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데 이런 거의 대표 주자인 클라우드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마존의 AWS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대표 주자, 반도체의 대표 주자 뭐 엔비디아도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도 들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우주산업, 그 다음에 로봇 산업, 바이오 산업 이런 것들 섞어서 넣어놨습니다. 이 책에 있는 종목들이 25개인데 요게 다 투자하고 계신 건가요? 네,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원래 73개 정도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종목들 중에 그래도 그 시대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려놨고요. 저는 그 종목들을 다 보고 있다가 적정 주가보다 떨어진 종목이 있으면 그것들 위주로 삽니다. 그래서 한 종목만 보고 있다가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좀 더 많은 종목을 공부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싼 거를 사고요. 어느 정도 많이 올랐으면 또 열매를 따고 그래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종목 정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은 43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43개. 예.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그 25개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이 좀 있는 거겠네요.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누구보다 또 계좌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서 부러운데 주식투자 성공의 비밀은 뭘까요? 네, 일단은 네. 제가 첫 번째로 항상 드리는 얘기가 호구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호구가 되는 가장 지름길이죠. 일단은 워런 버핏이 그 주변에 호구가 보이지 않으면 본인이 호구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서도 그렇게 이제 전당포 주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호구가 되는 네. 지름길은 가장 비쌀 때 사는 게 호구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가장 쌀 때 주식을 팔게 됩니다. 요것만 안 해도 돈을 잃지 않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이 좋다, 미국 주식이 좋다 이럴 때 주식을
주식을 사기 때문에 보통은 네. 고점에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안 좋다. 뭐 요즘 한국 주식 좀 많이 떨어져서 한국 주식이 안 좋다. 그럴 때 주식이 싸다 그래서 팔면은 네. 오히려 이제 너무 싸게 파는 경우가 돼서 또 호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면은 제가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적정 주가 개념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잘 공부를 하고 종목을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종목을 최소한 10개 이상은 공부를 하시고 그 종목의 적정 주가를 다 계산할 줄 아시고 그거보다 싼 주식들이 나오면은 네. 뭐 10% 할인할 때 20% 할인할 때 조금씩 사뒀다가 나중에 또 많이 올라가면 열매를 따고 그렇게 하면은 일단은 비싸게 사는 일은 거의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싸게 파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 주식이 S&P 500이든 나스닥이든 그리 싸진 않은 지점 아닌가요? 지금 이제 뭐 미국 주식 늦게라도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사면 호구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저는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그 몇몇 종목 중에 악재가 조금 터져가지고 주가가 확 떨어진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살만한데 일단 S&P 500이 거의 5,700선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S&P 500의 포워드 PE 레이쇼 밸류에이션 자체가 21.4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20 넘어가면 높다고 얘기를 하고 한 5년 평균이 한 19.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스트레치 됐다 그랬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살만한 종목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근데 몇 달 전에 8월 5일 정도에 블랙 몬데이 있었고 9월 초에 조금 빠졌을 때 아니면 올해 초에 뭐 한 4월 달 정도에 좀 많이 빠졌을 때 요럴 때가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줍줍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시는데 요즘은 제가 수확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조금 따서 리밸런싱을 9월 말 정도에 지금 해서 한 지금 열흘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리밸런싱을 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주식시장이 조금 떨어져서 적정주가 밑으로 떨어진 종목들이 보이면 그때 조금씩 줍줍하는 예, 그런 전략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뭔가요? 그 다음에는 자본시장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캐피탈 마켓 티오리라는 게 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문사들은 이 캐피탈 마켓 티오리를 일단은 공부를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시험 볼 때는 시리즈 65, 65라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자본시장 논리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마켓입니다. 뭐 시장 같은 데 가서 뭐 사과를 사고 팔 때 하듯이 사과가 많이 나오면 이제 사과 가격이 좀 싸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사고 그 다음에 사과가 조금 많이 비싸다 그럴 때는 이제 사과 먹는 걸 자제하고 다른 걸 먹고 자 그렇게 하는데 그 사과가 지금 5,000원이 적정한 주가면은 그거보다 싸게 사고 그 다음에 사과가 나중에 조금 비싸질 때 그걸 갖다가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시장의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잘 봐서 이제 적절한 가격 밑으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피션 마켓이라 그러는데 이 효율적 시장은 웬만한 호재나 악재를 한 3일 이내로 반영을 한다. 미국에서는 3-day 법칙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무리 뭐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뭐 시장에 어떤 흔들만한 뭐 정치적 사건이 있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뭐 엔켈이 청산이 된다던가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이게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이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시장의 호재만 따라가거나 악재를 따라가거나 뉴스만 따라다니다 보면은 3일 이상 지난 뉴스도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계신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은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부적인 호재 악재라든지 정치적인 요건 뭐 이런 것들만 너무 고려하시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회사의 펀더멘탈을 따라서 적정한 가격을 계산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론이 모던 포트폴리오 티오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던 현대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인데 시장에는 언제든지 악재가 터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 위험에 대비해서 항상 자산을 배분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모던 포트폴리오 티오리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놔라.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런 이론을 조금 더 부가 설명하자면은 위험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거지 앞을 예측하고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스페큘레이티브 하다 그러는데
하는데 너무 추측성으로 앞으로 이런 호재가 나올 거야, 이런 악재가 터질 거야, 한 달 있다 뭐가 나올 거야,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도박성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뭐 많이 샀다가 많이 팔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회가 있을 때 적절하게 대비를 해놨다가 뭐 주식시장이 폭락을 하면 또 줍줍을 하고 너무 많이 오르면 거기서 열매를 따고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그거를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고 또 하거든요. 비중 네. 조절하는 거를 이런 거를 잘 하면서 위험에 대비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현대 자본시장 논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 아까 전에 이제 알파벳도 투자하지만 월마트, 스타벅스, 코스트코, 뭐 1112 좀 다양한 업종 투자하시는데 섹터로 좀 자산 배분을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개를 공부하고 그 중에서 적정주가보다 싼 거를 사는데 그 10개 이상의 종목을 가져갈 때 하나당 한 10%씩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분야별로 좀 가져가는 게 좋죠. 그래서 본인이 테슬라를 10% 가져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테슬라는 이미 전기 자동차면서 에너지 주식이면서 로봇 주식이면서 자율주행까지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겹치지 않는 반도체라든지 뭐 엔비디아를 하나 더 들고 가고 그거랑 겹치지 않는 클라우드 쪽을 하나 더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재 또 뭐 필수 소비재로 코스코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임의 소비재로 뭐 나이키라든지 스타벅스 이런 것도 하나 가져가고 뭐 제약주도 하나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일단은 1등주씩 경제적 해자를 달성해가지고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는 특허로 보호가 잘 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조금 한 10개 정도 골라서 가져가는 게 좋은데 중요한 거는 다들 좋은 종목이거든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종목인데 그게 싸냐 비싸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종목들을 적정 주가보다 쌀 때 사서 그거를 10%씩 채워 넣는 거죠. 자, 적정 주가보다 쌀 때 그걸 어떻게 찾죠? 예시로 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M7 종목 중에서 뭐 한두 개로 말씀해 주신다. 일단은 제 책에 다 적어 넣긴 했는데 이 책에 일단은 말씀해 주신다. 사실은 제 책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따라 주식 공부하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107페이지를 보시면은 적정주가 계산법을 제가 적어 놨어요. 그래서 한 8페이지 정도 적어 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DCF를 많이 아실 거예요.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식이라 그래서 DCF로 적정주가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회사의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적절한 P를 주는 거죠. P가 너무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산업군에서 가장 적절한 평균적인 P를 곱해서 적정주가를 계산할 수도 있고 그래서 DCF하고 EPS를 P로 곱한 거를 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모멘텀까지 약간 고려를 해서 적정주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그 세 개를 고려해서 이제 적어놓긴 했는데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적정주가를 계산을 하고 대부분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적정주가가 사과가 5,000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4,500원에서 5,500원 사이일까 이렇게 약간은 범위를 두고 정리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 적정주가가 200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185불에서 216불 사이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 적정주가가 왔을 때 그거나 그거보다 싸게 분할해서 한 5번 정도 나눠서 사는 게 중요하죠. 지금 그러면 방금 테슬라 말씀하셨고 테슬라 또 투자를 하시니까 테슬라의 지금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데? 지금 방금 얘기 드린 한 200불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불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2000년에 테슬라가 S&P 500에 편입될 때 가격이 216불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인덱스 펀드들이 테슬라를 굉장히 많이 사줬습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들은 한 번 사면은 요거를 팔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216불을 굉장히 상징적인 적정 주가를 보고 있는데 사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주당 순이익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차 가격을 지금 많이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이 그때만큼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주가를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제 인덱스 펀드들이 들고 가고 있으니까 216불을 저는 굉장히 지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이제 절대적인 적정주가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주당 순이익을 지금 계산해서 멀티플을 곱해보면 한 200불 정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더 낮게 보면 185불 정도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하는 방식도 있는데 기관들의 목표 주가를 평균을 내는 적정 주가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를 사자 의견하고 팔자 의견하고 중립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중간값을 보면 한 지금 206불 정도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 3월달 정도만 하더라도 185불 정도였는데 지금 206불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200불 안팎이 좋은 적정 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여기서 궁금한 거는 200불
200불 안팎이 테슬라 지금 적정 주가인데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지금 테슬라가 한 250불 정도 하지 않나요? 왜 안 파세요? 팔았습니다. 다 팔았나요? 아니요, 그렇게 팔진 않고요. 전략적 자산 배분 얘기하듯이 저는 테슬라를 10%를 가져갑니다. 투자 전체 자산에. 자산의 테슬라를 10% 가져가는데 네. 그 10%가 250불 정도 되면은 한 1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의 비중이 12.5%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저의 현금 비중은 줄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2.5%를 분할해서 한 3번 정도 따서 10%를 만들고 그 2.5%를 현금으로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다시 적정 주가나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그게 10%가 한 9%나 8%로 줄어들거든요. 그때 다시 그걸 채워넣죠. 그러면서 10%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나중에 보면은 주식 개수는 늘어납니다. 비싸게 팔아서 싸게 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왜 10%인데 어떻게 돈을 버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파이가 요만했던 게 그만해집니다. 주식 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같은 10%지만은 돈으로 보면 더 커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자산 배분하면은 네. 예, 결국 복리 효과로 다시 크게 부채가 되실 겁니다. 자, 또 특히 빅테크 또 많이 투자하시잖아요, 교수님은. 그럼 아까 전에 뭐 다양한 종목 얘기해 주셨는데 애플, 구글, MS, 메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이 7개 종목이 뭐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 이 중에서는 뭘 좀 손에 꼽아 주신다면?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거 다 가지고 계신가요? 예, 종목을 73개를 예, 공부를 하고 한 43개 두고 가고 있는데 주린이 분들한테 10개만 가져가라고 하거든요. 그 밑으로 가져가야지 주시장이 크게 변동할 때 빨리빨리 이제 적절하게 자산 배분하고 비중 조절도 하고 리밸런싱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 43개를 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종목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빅텍은 당연히 들어가고 있고요. 10%보다는 어떤 종목은 한 5%만 가져가고요. 어떤 종목은 1%만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주식들이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적정 주가보다 쌀 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180불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170불 정도 볼 수가 있고 제 책에 이제 적어놨는데 실적이 발표날 때마다 적정 주가를 새로 계산을 하는데 그거보다 쌀 때는 좀 사놨다가 지금같이 많이 올라오면 조금 열매를 따가지고 네. 현금을 좀 늘여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현금 비중이 56%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44%가 이제 주식인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나이키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나이키도 실제로 투자를 하고 계신 건가요? 책에서는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나이키는 안 적어놨는데 네. 나이키도 지금 적정 주가를 한 80불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70불 정도 내려갔을 때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로 올라와서 네. 예, 열매를 지금 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실 나이키 주가 많이 떨어진 게 요즘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 러닝의 바람을 제대로 못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나이키 이제 신발도 여전히 1등이지만 뭐 온러닝이라든가 호카라든가 아식스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미국에서 실제로는 나이키와 아디다스 뭐 그다음에 아식스, 뭐 호카, 온러닝 이런 트렌드가 좀 바뀌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계시니까. 예, 여전히 나이키를 많이 신긴 하고요. 많이 신고 있긴 많이 하죠, 신고. 당연히. 호카가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일단은 나이키를 이길 브랜드는 없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은 점유율이 한 3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디다스가 조금 경쟁적으로 치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올림픽 이후로 조금 나이키가 살아나는 것 같고 지금 나이키가 CEO가 이번에 또 바뀌어서 맞아요. 아마 10월 중순부터 새로운 CEO가 이제 나이키 내에서는 굉장히 베테랑인 분이 CEO가 돼가지고 새롭게 아마 혁신적인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 신모델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이 어떻게 보면 턴어라운드를 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주식 투자만 잘하진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검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네. 검소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돈을 잃을 수가 없죠. 돈이 점점 모여지게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지금 옷의 브랜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좋은 브랜드 학교에 입고 다니는 옷인데. 네네. 예, 그렇게. 검소한 차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 검소하게. 검소하게 뭐 크리스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제가 크리스찬이거든요. 그래서 검소하게 살면은 돈은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월급이 늘어나고 어디서 돈이 생긴다 그래도 원래의
이제 초심을 유지를 하면서 과소비를 하지 않고 좋은 차나 뭐 좋은 집이나 이런 거를 누리지 않으면은 당연히 부자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선행 조건이 있죠. 빚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빚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웬만하면은 빚을 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검소하게 이제 살다 보면 부자가 될 것 같고요.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겠죠. 중요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암에 걸린다든가 아니면 당뇨라든지 합병증 오고 아니면은 큰 병에 걸리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또 많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 습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교수님은 이제 미국에서 종신 교수이시기도 하면서 또 최근에 주식 투자로 돈이 많이 버셨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수익률이 좋으니까. 생활 습관이 좀 바뀌거나 소비가 좀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돈을 일부리라도 아끼려고 더 노력을 하는데요. 일단 제가 랜드로버를 타다가 랜드로버 타다가 테슬라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 가격도 조금 싸진 거죠. 왜냐면은 연방에서 $7,500 텍스 크레딧도 주고 거기에다가 주별로 한 4,000불씩 깎아주거든요. 그러면은 2만 불대 후반에서 테슬라를 살 수가 있어요. 아니면 3만 불대 초반으로. 요 가격이면 사실은 토요타 캠리라든지 혼다 어코드 살 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치스러운 벤츠나 BMW보다도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전기차로 바꾸고 났더니 이제 집에서 충전을 하거든요. 제가 충전비로 쓰는 돈이 한 달에 24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24불? 240불? 옛날에 고급차를 볼 때는 한 달에 한 3,400불 정도씩 썼거든요. 그래서 훨씬 한 10분의 1 밑으로 이제 기름값도 안 들고 그 다음에 뭐 오일 체인지 할 일도 없고요. 테슬라는 좀 전기차를 무거워서 타이어를 조금 자주 갈아야 되는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다 유지비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이 사실은 굉장히 윤택해졌어요. 저는 300불을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300불만큼 스테이크를 사 먹을 수도 있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데 또 그러고 있진 않고 저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50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음식도 좀 건강하게 혼자서 해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는 종신 교수로서 미국에서 잡이 평생 보장이 된 거잖아요. 플러스로 주식 투자도 한국 주식은 전혀 안 하시고 미국 주식만 올인하시죠. 그럼 미국 주식 그냥 올인하셨으면 지난 몇 년 동안 플러스가 크게 났으니까 당연히 교수님 계좌도 엄청 플러스가 났을 텐데 꼭 그 소득만큼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정도 더 윤택해졌다면 조금 더 윤택하게는 쓰는 게 내 삶을 뭐 조금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뭐 소비가 전부 다 뭐 소비를 많이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를 좀 안 늘릴 거면 우리는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요. 일단은 행복해야 되는데요. 저는 에릭 프롬이 말한 세 가지 행복의 조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죠? 자유와 사랑과 생산이죠. 일단은 돈을 더 벌어야겠다, 명예를 더 추구해야겠다, 이제 이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종신교수라서 제가 은퇴를 결심할 때까지 뭐 80이든 90까지 계속 일을 하면서 월급도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종신을 달았다는 건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글이나 학회에서 발표를 안 해도 뭐 어느 정도 잘했다 뭐 이런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뭐 더 하고는 있습니다. 책을 더 쓰고는 있는데 그렇게 그쪽으로 더 노력은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더 생산적으로 이제 유튜브도 하고 책도 쓰고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양한 뭐 철학적인 내용도 얘기를 해보고 주식 얘기도 해보고 뭐 교육도 시키고 교육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생산적으로 살면은 좀 하루하루 뭔가 제가 했다는 그런 또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인데 사랑을 베풀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스턴에서도 한 5년 정도 뭐 뉴저지에 와서도 한 2년 정도 해서 노숙자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을 들여서 음식을 사거나 돈을 직접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을 좀 베푸는 그런 걸 하니까 또 보람도 있고 돈을 또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경제적 자유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한 정의가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억만 있어도 나는 부자다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욕심을 줄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살 집이 하나 있고 제가 몰고 다니는 이제 차 하나 있고 어차피 미국은 차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거 외에는 뭐 음식도 밖에 나가서 뭐 굳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없고 그냥 건강하게 야채라든지 단백질 위주로 조금 먹으면 네. 체중 조절도 하고 자 그렇게 하고 뭐 나머지들은 일단은 뭐 그냥 사니까 뭐 이렇게 돈이 막 이렇게 필요하고 이런 거 같진 않아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이네요. 근로에서는 종신, 투자는 미국 주식에서 계좌가 플러스 되고 있고 소비는 검소하게. 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이제 있다면 딸이 있죠. 그래서 아직 딸이 자녀분이 나이가 8살이에요. 교육비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딸을 위해서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네.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를 많이 좀 사놨습니다. 그래서 아. 그게 나중에 커지면은 딸이 대학교 가고 결혼하는 것까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조금 만들어놨죠. 역시 부모님의 사랑. 계좌도 플러스가 나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미국 주식 전망 좀 해주신다면요. 미국 주식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도 골드만삭스에서 내년도 목표 주가가 한 6,300 정도 나온 상황이고요. 뭐 6,500, 6,200, 6,000. 네. 자, 요런 목표 주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S&P 500 기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지금 5,700 정도인데 아마 대선 전까지 조금 흔들리다가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미국 주식은 계속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가장 큰 뭐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위험이 한 3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금리를 50bp를 내린 이후로 지난번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25만 4천이 나왔습니다. 한 22만 5천이 넘어가면 너무 과하게 나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상향 조정해서 25만 대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다가 실업률도 8월 만에 하더라도 4.3%였는데 지금 4.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상황에다가 GDP까지 3%로 나왔죠. 그 다음에 ISM에서 나오는 서비스 PMI마저 57 정도인가? 50 이상으로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기가 너무 좋고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50bp를 내리니까 노동시장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시 인플레이션 문제로 지금 포커스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약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부터는 옛날에 올해 한 4월 정도의 문제였죠. 굿뉴스가 배드뉴스가 되고 배드뉴스가 굿뉴스가 되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좋으면 물가가 올라가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속도를 다시 늦춰야 되는 아니면 안 내릴 수도 있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전에 CPI가 10월 10일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요게 만약에 높게 나온다면 예상보다 그러면은 시장이 흔들릴 상황이 있습니다. 이미 어제도 좀 흔들린 그런 상황인데요. 그게 가장 큰 위험이고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을 안 하고 있고 레바논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핵발전소라든지 정유 쪽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일이 조금 커지죠. 거기에다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만약에 참전까지 하게 돼서 중동 전쟁으로 확전이 될 그런 위험도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이라는 게 미국에 영향을 크게 미치진 않아요. 미국 주식시장에. 그래서 일시적인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도 2020년에 났지만 한 달 이상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 넘게 굉장히 2년 정도 됐나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마스 전쟁하고 작년 10월에 일어났지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이후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거든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작년 10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10월달 정도에는 조금 위험 요소로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위험이 대선이죠. 그래서 미국 대선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식의 산업별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변동성을 가져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선 얘기해서 미국에서 이제 계시니까 누가 되는 분위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전반적인 대중적인 인기도는 해리스. 근데 미국은 간접선거니까 거기서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실제 미국 현지 분위기 지금은 박빙입니다. 박빙이고. 박빙인가요? 지금 박빙이고 여론조사를 보면은 해리스가 3% 정도 앞서고 있죠. 그런데 경합주를 놓고 보면은
약간 불확실한 게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갈지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를 누가 가져가, 여기에 이제 표가 19표가 걸려 있습니다. 네. 여기에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는 사람이 19표를 한 번에 가져가게 되면 승리를 확정 지을 수 있는데, 지금은 카말라 해리스가 한 0.3% 정도? 그 정도 앞서 있어요.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나죠. 지난주만 하더라도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가 가가지고 펜실베니아에서 유세활동을 함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펜실베니아를 지금처럼 그냥 카말라 해리스가 가져가게 되면, 사실은 펜실베니아 쪽이 바이든을 뽑았었거든요. 트럼프한테 실망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바이든 정부를 응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최근에 암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또 펜실베니아에 그게 펜실베니아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를 동정하는 표들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지금 누가 될 거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한 상황이 오히려 주식시장에는 불확실한 위험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차피 뉴스를 접하니까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 피격 사건이 있을 때 이제 잘 살아남으셨고, 그 장면이 탁 하는 게 이제 탁 사진 찍히면서 이거는 신이 대통령을 찍어줬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됐단 말이죠. 갑자기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시고 해리스가 이제 등극을 하시고, 미국에서도 이제 트럼프가 피격받았을 때는 정말 트럼프가 되는 분위기이긴 했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전환돼요?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게 일어나고 바로 대선이 있었으면 좋겠을 텐데. 아니 2주밖에 안 남았으면. 3데이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짧아요. 3일 정도 지나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지났더니 이게 조작이다,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잊혀져요, 여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선 토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카말라 해리스가 나오고, 대선 토론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좀 더 우세함을 좀 보여주고 이러니까 갑자기 전세가 역전됐고요. 사실 미국의 현재 상황에서 사회를 보시면은 카말라 해리스가 가장 상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미국의 상류층으로 흑인들과 여성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 흑인들의 미국 내 인구는 13%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흑인들이 사실은 고위직을 차지할 확률은 굉장히 적죠. 그런데 흑인들을 우선적으로 많이 뽑아주고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흑인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고, 그중에 또 여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간 흑인들과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백인들 사회에서 약간 거부감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저도 학계에서 보거나 일반 사회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흑인 여성들이 높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이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트럼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 20년 전, 30년 전에 미국이라고 볼 수 있죠. 백인 남자 주도의 사회에서 지금은 흑인, 여성, 소수인종의 리더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사회를 다시 바꾸려고 이제 미국 중산층 백인들이 지금 노력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또 투자로 돌아와서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께서는 AI 열풍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 지속된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인공지능 열풍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흐름은 사실은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향후 한 2035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아마 4차 산업혁명은 굉장히 무르익으면서 더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AI뿐만 아니라 AGI라고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개발이 될 수 있는 싱글레러티라 그러죠. 특이점을 지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공지능이 한 분야별로 금융이면 금융, 교육이면 교육, 이 분야만 특화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거죠. 하나의 컴퓨터가 인공지능도 하고 금융도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모든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수익이 플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소기업이었던 팔란티어가 네. 수익이 플러스가 나면서 이번에 이제 수익을 많이 내고 뭐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빅텍 위주의 사회이긴 한데 이 빅텍들도 클라우드 쪽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된 쪽에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빅텍 7개 기업의 수익이 나머지 뭐 493개의 기업보다도 더 지금 성장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북미의 산업은 이 서비스 쪽, 소프트웨어 서비스 쪽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지금 전 세계 매출이 이미 2천억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북미가 450억 달러를 지금 가져가고 있고 2023년 기준입니다. 사실은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배나 더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수익이 이미 잡히고 있고 이게 거품이라고 보기에는 네. 너무 현실적으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엔비디아는 전고점 다시 돌파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렇게 바라죠. 자, 목표 주가는 140불로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항상 적정 주가 기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 118불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실적 발표를 놨을 때 계산한 게 118불이었고 그 전에는 그거보다 이제 많이 쌌죠. 그래서 지금 그 기준으로 쌌을 때 조금 많이 샀고요. 100불대라든지 뭐 90불대까지 좀 산 적이 있고 지금은 이제 130불을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저항선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를 넘어가면 140불 목표 주가도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가장 최근에 130불에서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는 130불만 되면 여기가 수익 실현하면은 다시 떨어지면 사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130불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많이들 수익 실현을 하고 또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면 140불도 가능하고 네. 기관들의 평균 목표 주가 지금 140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는 이 인공지능이 이끌었는데 인공지능은 계속 가겠지만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좀 뭔가 바뀌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 한국에서는 뭐 2차 전지였고 그전에는 또 다른 섹터들이었는데 AI 쪽 이후 다음 주도주 미국은 2025년 뭐가 끌어갈까요? 네, 저는 사실은 작년 말 올해 초부터 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죠, 자율주행.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에 데이터 센터를 크게 지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H100이라든지 H200 칩을 굉장히 많이 사다가 엄청난 투자죠. 네, 거의 뭐 100억 달러 정도 되는 돈을 들여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자율주행을 이제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자, 10월 10일 날 테슬라의 공유택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ASS라고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차를 불러오는 기능을 이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테슬라에서 이걸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위치로 누르면은 차가 옵니다, 주차장에서. 근데 그 차에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저는 제가 FSD를 하면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집에서 학교까지 한 번도 개입 없이 한 번에 가거든요. 거의 택시 타고 가듯이 하는데 이걸 할 때 하나도 안 무서웠는데 제가 안 타고 있는 차를 옛날에 키트 아시죠? 키트 이리 와 그러면은 전격 제트 작전 뭐 이래가지고 오면은 저한테 오는데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근데 오다가 제가 화면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지금 그 차에서 보는 이제 카메라가 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오다가 사고가 나는 게 아닌가. 제가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면 위험하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오다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손을 딱 떼면 멈추긴 하는데 그런 것까지 만들어낸 걸 보면서 이게 자율주행 4단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공유택시 날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서도 이미 자율주행 4단계를 넘어서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LA 뭐 우버랑 협력을 해서 아틀란타나 텍사스까지 지금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는 연방법 자체에서도 연방 고속도로에서 허가를 줘야 되는 경우고 주나 도시별로 또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을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인데 여러 가지 규제적으로 넘어야 될 그런 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하지만은 웨이모가 이미 이쪽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선두주자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좋은 모델만 제시를 해주면은 뭐 한 5개 정도 도시에서 이미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유럽이나 중국 쪽에서도 승인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올해하고 내년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자율주행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네,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게 테슬라고요. 네, 자율주행 거리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사실은 경쟁 기업으로는 제 책에도 다 적어놓긴 했지만은 지금 아마존의 죽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 웨이모, 이제 구글이죠. 알파벳 계열의 웨이모도 있고, 중국의 바이두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두는 자율주행을 하고, 또,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또 현대랑 협력을 한다. 네. 이런 소식도 최근에 들렸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경쟁 기업들이 있는데, 누가 되든 곧 이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2025년부터는 좀 주목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몇 개를 다 좋아한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요, 저는 물론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은 역시 테슬라. 그리고 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 주식 투자는 몇 년 되셨죠, 교수님? 저는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16년 정도 됐습니다. 2008년부터. 피디님 차트 띄워주세요. S&P 500. 좋은 시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이 이제 주식 공부도 많이 하시고 투자도 하시면서 수익도 많이 나셨을 텐데 만약에 교수님이 한국 주식을 했다면 그 똑같은 실력과 노력으로 어땠을까요? 전 제 책에 과거에 대해서 적어놨는데 저는 사실 IMF 때 한국에서 투자를 4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유학 떠나기 2002년까지 한 4년 정도 이제 한국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단타를 조금 많이 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은 삼성이 그때 굉장히 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3만 원대였는데 그 이후로 50분의 1 정도 주식 분할을 했죠. 그래서 그때 지금 50을 곱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인데 한 100배 정도 오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삼성을 제가 많이 사서 유학 나올 때 사실은 다 팔고 나왔거든요. 그걸 아직까지 들고 있었으면 저는 그걸로도 참 큰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2022년에는 삼성을 적정 유가를 5만 원을 받다면은 지금 한 7만 5천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보면 한 20% 정도 할인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물론 이제 하이넥스가 이제 HBM 같은 거 생산도 좀 잘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네. 삼성은 또 삼성 나름대로 또 저력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삼성은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 실력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 주식 둘 다 한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 주식을 그만두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중소형주들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형주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주식들도 이제 적정 주가만 잘 계산해서 그거보다 할인할 때 사면은 네. 결국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 기아도 너무 차 같은 거 잘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주가 밑으로 사면은 이 회사들이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 나쁜 회사로 나눈다면은 다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자체의 도덕성 문제라든지 네. 성장이 마이너스가 돼서 망해간다던가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피터 린치가 꽃을 꺾고 뭐 잡채 뭐 물을 주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던 것처럼 저는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좋은 주식들의 문제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얼마나 싸게 사냐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적정 주가를 잘 계산을 하시고 그거보다 싸게만 분할해서 사실 켈리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사면 거의 다 실패를 안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켈리 크리에이티언이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도박할 때 쓰는 건데 한 번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5번에 나눠서 사라 그러는데 이런 주식들도 뭐 5% 떨어질 때 적정 주가보다 한 번 사고 10% 떨어질 때 사고 15% 떨어질 때 사고 20% 떨어질 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번 나눠서 사면은 좀 싸게 평균적으로 싸게 사게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모멘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또 올라와서 75,000원 위로 올라가면 또 열매 좀 따고 그렇게 하시면 수익을 내실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저희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일단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원칙을 일단 세우시고요. 적절한 전략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인내심 있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원칙을 한 10개 정도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장기 투자라든지 자산 배분을 꼭 하자, 그 다음에 분산 투자하자, 뭐 욕심내지 말자, 겸손하게 하자, 예측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런 원칙들을 실천, 다양하게 세워놨는데, 본인만의 원칙을 좀 잘 세우시고요. 거기에 걸맞게 또 전략을 잘 세워놓으시고, 전략도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제 책에 적어 있긴 한데, 본인이 가치 투자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성장 투자 전략을 쓸 거냐, 아니면 적립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나는 나방
다음처럼 모멘텀 투자로 네. 롱숏 전략을 칠 거냐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본인이 가치 투자자라면은 적정 주가보다 싸게 안전 마진이 생겨야지 주식을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방식을 정했다면 일관성 있게 그 전략을 밀고 나가셔야지 수익을 내고, 적립식으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이제 꾸준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치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네.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 젊으신 분들은 네. 적립식으로 계속 일관적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뭐 20, 30년 지나면 다들 싸게 평균적으로 사게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절한 원칙, 적절한 전략, 이거를 또 실천하는 네. 그런 모습 중요하다고. 가시기 전에 월급날마다 좀 사모아가야 하는 주식 한 3개 정도만, 좀 워낙 뭐 글로벌 주식만 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시청자에게 선물 보따리 주고 가신다면요. 지금 다 적정일 거보다 비싸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엔비디아, 엔비디아, 테슬라, 자 테슬라, 애플 테슬라 F. 자, 제 딸 계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의 적정 주가도, 그러니까 지금도 좋지만 요 가격대 오면 사면 더 좋다도 있잖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신다면. 엔비디아 118불, 테슬라 200불, 애플 200불. 자, 그러면 요 궁금한 거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 118불, 테슬라 200불, 애플 200불이잖아요.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한 119불, 120불 왔어. 근데 이제 1불 기다리다가 놓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 약간 그런 근소할 때는 그냥 사도 되나요? 예, 몇 프로 차이는 거의 걱정을 안 하고요. 네. 몇 불 차이는 걱정을 안 하고, 중요한 건 거기서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5번 정도 나눠서 그때 한번 사고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사고 조금 더 떨어질 때 사고, 이번에도 100불까지 내려갔다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90불까지 내려갔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분할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올해 남은 것도 10월에서 12월이죠. 투자 포인트 눈여겨봐야 될 변수 찝어주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적절한 기준 딱 세우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요. 멘탈을 잘 유지하면서 열정보다는 인내를 가지고, 네, 너무 급하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손해를 봤을 때 그거를 메꾸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단은 손해본 부분은 인정을 하시고 잊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열정보다 인내라는 게 사실 저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삶에서도 참 많이 적용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열정이라고 하면 이제 한순간 뜨겁게 뭔가 열심히 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살다 보면 그런 날들이 며칠 정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건 지나보면 이제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잘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 노력이라는 거는 꾸준함이 붙어야지 뭔가 성취가 될 텐데, 거기에 필요한 거는 열정보다는 교수님 말씀하신 인내. 똑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달리는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빨리 도착할 수 있더라고요. 교수님이 주시는 40대 후반에 주신 삶의 조언, 나의 페이스를 알고 그 페이스를 꾸준히 인내를 심해 가지고 달려가자. 교수님 책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의 답이다 책을 보신다면 교수님의 인사이트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이주택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